서울에서 시청 중인 방보수님 감사해요. 차원이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관중수 단 3일 만에 712% 폭증. 입장권은 입석까지 사전에 싹 다 매진됐고 티켓값은 무려 5,000달러, 우리 돈 7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실업률마저 LA 집계 이래 역대 최저 1.09% 기록했다는 사실. 심지어 유니폼 공장은 그야말로 24시간 초비상 근무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이 메시, 베컴보다 뛰어나다고요? 뛰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유니폼 판매는 무려 150만 장으로 메시보다 3배, 굿즈 매출액은 베컴 때보다 무려 7배 이상 폭증하면서 LA 전역에 그야말로 돈폭탄을 때려박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마차기가 아닙니다. 손흥민 복격입니다. 차원이 다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하버드 문화정책학 교수를 따라가 보시죠.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가르치는 에밀리 모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흥민. 이 사람 진짜 차원이 다른 선수더만요. 그날은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욕타임즈 온라인판을 훑어보고 있었죠. 평소처럼 유럽 축구시장 분석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속보 알림이 떴죠. 손흥민 LAFC 이적 확정. 이적료 357억 원, MLS 역대 최고액.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미국 진출이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 이영표라는 선수도 그랬고 일본 혼다 선수도 그렇고. 아시아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마케팅을 위해서 미국에서 사오기도 하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채 1시간도 안 돼서 제 조교인 리암 오도넘이 태블릿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백악관에도 보고가 올라갔다네요. 뭐라고? 백악관에 먼 한국 선수 이적 소식이 올라간다는 거야?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니 너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런데 리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LA 지역 주간 경제 효과가 3억 달러래요. 벌써 호텔 예약률이 400% 늘었다고 하고요. 순간 저는 그 수치를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스포츠 시장에 대해선 늘 회의적이었거든요. NFL이나 EPL의 상업화 구조를 10년 넘게 분석해온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선수들은 대부분 마케팅 도구로 소비되다가 사라지는 패턴이었으니까요. 인권 거품일 확률이 90%야. 제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고개를 저었죠. 이번엔 다를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미 증명했잖아요. 증명? 뭘? 진정성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리암은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일주일 뒤 저는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도시 경제에 그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LAX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줄지어 서 있더군요. 각국의 유니폼이었는데 뒷면에 박힌 이름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손. 그때는 몰랐어요. 이건 제가 받을 수많은 충격 중에 단지 첫 번째였다는 것을요.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공항이 매주 이래요. 다들 손흥민 보러 오는 거죠. 면세점 매출도 3배 늘었어요. 리암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교수님. 그는 지금 단순한 선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유가 됐어요.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거일지도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어떻게 사람 하나가 이적했는데 매출액이 3배가 뛰나디요. 그러던 손흥민의 데뷔전 날이었습니다. LAFC 경기장에 5만 명의 관중이 몰렸죠. 저는 기자석에 앉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실체가 있는 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인지 말이에요. 경기 시작 30분 전 손흥민이 워밍업을 위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5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손이 를 외쳤습니다. VIP석에 미국 셀럽들까지 따라 부르더군요. 그런데 손흥민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관중석을 향해 깊게 인사했어요. 그냥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으로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20분 뒤였습니다. 프리킥 상황이 나왔죠. 손흥민이 공을 잡더니 골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슈팅을 날렸어요. 공이 골대 상단 구석으로 꽂혔을 때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공 자체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컴퓨터로 합성한 것처럼 골문 안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환상적인 가마차기였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해시태그 1위가 손샤인즈 인 LA였죠. 하프타임 때 기자실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본 기자 미카 도이가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손흥민이 메시보다 뭘 더 보여줬나요? 아시아 스타는 결국 마케팅일 뿐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살짝 불쾌한 느낌이 들었죠. 방금 전 가마차기는 메시든 누가 차더라도 흉내낼 수 없는 월드클래스였거든요. 전 토트넘 이사회 멤버인 데이비드 칼라일도 거들었습니다. 우린 토트넘에서 늘 그를 아시아 시장용 카드로 썼죠. 팬들과의 유대. 결국 구단이 수익을 본 거예요. 그때였어요. BBC 칼럼니스트 벤 헤더스는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잘 보여주고 사라져요. 본질은 언제나 마케팅이죠.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바로는 아시아 선수들의 서구 진출은 대부분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첫 골의 기분이 어떠세요? 손흥민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팬 여러분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있었어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골 넣고 기분이 어떻다는 말에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지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리암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뭔가 느끼신 게 있으세요? 글쎄.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긴 했어. 반응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사랑? 팬들이 그를 보는 눈이 달랐어요. 단순히 축구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리암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마케팅 이상이에요. 팬을 리더십은 당연하고 팬을 대하는 태도부터 경기장 밖의 매너까지 모든 지역사회. 사람들을 한순간에 홀리는 마법이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흥민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봤죠. LAX 공항 면세점 매출 300% 증가, 호텔 예약률 400% 상승, LA 관광청 비상계획 수립. 숫자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게 대한민국 사람 단 한 명이 그것도 하루 만에 이루어낸 것이니깐요. 그래, 이건 뭔가 있어. 리암의 말대로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무언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스포츠 마케팅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팬들의 댓글을 읽어보니 단순히 축구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글을 배울 거예요. 우리 애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봐요. 축구를 넘어선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체성의 확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설 수정 필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닐 수도 있다. 리암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아직 모르겠더군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하버드로 돌아와서 동료 교수들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가 LA에서 본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스탠퍼드 경영대에서 온 데릭 하워드 교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컴도 실패했고 제라드도 실패했어요. 혼다도 마찬가지였죠. 손흥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시아 스타 마케팅은 결국 일회용이에요. 데릭은 아시아 마케팅 실패 사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유럽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이 미국에서는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였죠. 저도 그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리암이 반박했어요. 이번엔 달라요. 손흥민은 수치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수치? 일주일치 데이터로 뭘 증명한다는 거야? 데릭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았어요. 진짜 효과를 판단하려면 최소 몇 개월은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본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열기였을까요? 그때 리암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LA에 가봐요. 이번엔 현장을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현장? 거리로 나가보자고요. 경기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 말이에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LA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갔죠. 첫 번째 목적지는 LA 한인타운이었어요. 태극관이라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테이블마다 손흥민 스페셜 메뉴라는 간판이 놓여 있더군요. 사장인 윤상우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3배요. 손흥민 선수가 데뷔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김치찌개가 500그릇씩 나가요. 500그릇이요? 20년 이민 생활에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손흥민 때문에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윤상우 씨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놀라워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손님들이 와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만 왔는데 지금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다 와요. 어제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김치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손자가 손흥민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 장소는 더 셰퍼드라는 아일랜드 퍼였습니다. 사장인 톰 맥과이어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기 직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경기가 중계되자 리버풀, 맨유 팬들이 김치를 요구하더군요. 김치를요? 네. 한국 응원 음식이라면서 김치버거와 김치프라이즈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톰은 웃으면서 계속했습니다. 지금 하루 매출이 2만 달러를 넘어요. 그 친구가 내 인생을 구했죠. 2만 달러면 하나로 2,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은 퍼치고는 엄청난 매출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메뉴판이었습니다. 손 스페셜 버거, 코리아 프라이즈, 김치 앤 비어 콤보. 아일랜드 퍼에서 한국 음식이 주 메뉴가 된 거예요.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켰는데 지금은 단골이 됐어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면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경제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버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사인 마르코 루이스와 대화했습니다. 중남미계 이민자였는데 그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어요. 손흥민 덕분에 주말 수입이 2,000달러를 넘어요. 2,000달러요? 경기 있는 날이면 공항에서 경기장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마르코가 룸미러를 통해 저를 봤습니다. 우리 딸이 손흥민 팬이 되면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어 앱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요? 네. 손흥민이 인터뷰할 때 한국어로 하는 걸 보고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엔 저한테 아빠, 나도 손흥민처럼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전이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극관 매출 300% 증가, 더 셰퍼드 매출 1000% 증가, 우버 기사들의 주말 수입 배증.
숫자만 봐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한인타운 전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그게 또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리암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암, 내 말이 맞았어.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가요? 깊이가 달라. 단순히 축구 팬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문화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스포츠를 넘어서고 있다. 이민자 경제, 문화 확산, 언어 학습까지. 이건 예상하지 못한 영역이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혹시 일시적인 열풍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르코의 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아이의 언어 학습 동기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우상화나 팬덤을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흥민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이나 인상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손흥민 현상을 분석해 보고 싶었거든요. LAFC 마케팅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마케팅 부사장인 제니퍼 리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니퍼가 대시보드를 보여줬는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48시간 동안 유니폼이 28만 장 팔렸어요. 수익만 588억 원이에요. 28만 장이요? 네. 그리고 티켓 가격이 평균 8배 올랐어요. ESPN 플러스 시청률은 407% 증가했고요. 제니퍼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애플TV 신규 구독자가 34만 명 늘었어요. 모두 손흥민 경기를 보려는 사람들이죠. 이 숫자들을 들으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팬심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거든요. 혹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보통 신인 선수의 화제성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제니퍼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진짜 애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USC 빅데이터 센터를 찾았습니다. 앤드류 펠프스 교수와 함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가 하루 평균 100만 건씩 생성되고 있어요. 앤드류가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보니 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부정적 댓글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에요. 보통 유명인은 긍정과 부정이 6대4 정도인데 손흥민은 9대1이에요. 9대1이요? 네. 그리고 댓글의 내용도 특별해요. 단순히 잘한다, 멋있다가 아니라 존경한다, 배우고 싶다는 표현이 많아요. 이 분석 결과가 제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거든요. 경기장에서 만난 조나단 피터스라는 팬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에서 온 토트넘 골수 팬이었는데 그의 이야기에서 뭔가 다른 차원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팬을 존중해요. 그게 다른 선수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어떤 면에서요? 제 아버지가 박지성을 좋아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한국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이상이에요. 조나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토트넘을 떠난 걸 배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는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가족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보통 선수가 이적하면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팬들이 오히려 그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코리아타운에서 교민들과 인터뷰할 때는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교민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아요. 왕따요? 예전엔 아이들이 너희 나라 축구 못하잖아라고 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손흥민 이야기를 해요. 처음이에요, 이런 자부심은. 그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민자로서 느꼈을 서러움과 지금의 자부심이 대조되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교민 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에게 한국어 가르쳐 줄까라고 물어봐요. 친구들이 손흥민 인터뷰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스포츠 마케팅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 효과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고 문화적 파급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강요하거나 조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손흥민에게 끌리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리암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리암, 내 생각에 사람들이 손흥민에게 끌리는 이유가 뭐야? 진정성 아닐까요? 진정성? 다른 스타들은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리암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손흥민의 모든 순간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계산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 현상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사람들은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에 끌리고 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문화적 영향력의 비밀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타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회의적인 시각들과 맞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손흥민 현상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때 해외 미디어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유럽 언론의 반응이 날카로워요. 도쿄의 NHK에서 방영된 토론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기자 마코토 스기우라의 발언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오타니는 통계와 기록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좋은 이미지에 불과하죠.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화제성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런 식의 비교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일본 언론은 늘 오타니를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내세우며 다른 선수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반박이 나왔습니다. 일본계 한국계 대학생인 이사벨 김이 시청자로 참여해서 말했어요. 저는 일본계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요즘 저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이름이 손흥민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이사벨의 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미디어의 시각과 실제 현장의 온도차가 크다는 거였어요. 브라질과 미국 언론도 비슷한 회의론을 펼쳤습니다. 브라질 스포츠 평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은 열심히 하죠. 하지만 네이마르처럼 폭발적인 상징성은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메시나 호날두 수준은 아니고요. CBS의 알렉스 월시 기자도 거들었습니다. 메시, 베컴, 호날두는 진짜 이야기를 만들었죠. 손흥민은 아직까지는 반짝 스타에 가까워요. 이런 비판들을 듣고 있자니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느낀 감정에 휩쓸려서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현실이 답을 줬습니다.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구식에 손흥민이 등장했을 때의 반응을 보고 나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야구장에 2만 명의 관중이 있었는데 손흥민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야구 경기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5분간 계속된 기립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어요. 더 놀라운 건 경기장 밖의 풍경이었습니다.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수백 명의 팬들이 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표 없어도 와야 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었어요. 손흥민이 있는 곳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미디어가 아무리 비판해도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숫자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콘텐츠도 아니고 거품도 아니야. 이건 감정의 이동이야. 논문이 아니라 느껴야 할 때다. 제 학자적 훈련이 늘 객관성과 데이터를 강조했지만 때로는 직관과 감정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응원하는 아시아 선수라는 질문에 손흥민이 71%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오타니는 23%에 그쳤고요. 이 결과는 일본 언론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미디어는 오타니를 밀고 있었지만 실제 일반인들은 손흥민에게 더 끌리고 있었던 거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파울루의 한 축구 카페에서 손흥민 경기를 중계했는데 현지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네이마르 경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였죠.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미디어의 시각과 대중의 감정 사이에는 종종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기존 스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미디어일수록 새로운 현상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죠. 리암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가 흥미로운 분석을 해줬어요. 교수님, 지금 일어나는 게 전형적인 패러다임 변화 과정 같아요. 패러다임 변화?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현상을 부정하고 대중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과학혁명 때와 비슷해요. 리암의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미디어는 여전히 기존의 스타 시스템으로 손흥민을 평가하려 했지만 대중은 이미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이 손흥민에게서 찾는 건 완벽한 실력이나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진정성과 인간적 매력이었죠. 메시나 호날두는 축구의 신에 가까운 존재예요.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죠.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존경하면서도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디어의 비판과 현실의 반응이 정반대다. 이는 손흥민 현상이 기존의 평가 기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분석 틀이 필요하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이 계속해서 제 직감을 뒷받침해줬습니다. 특히 일본 여론조사 결과는 결정적이었어요. 일본은 자국 스포츠 스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인데 그곳에서조차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었어요. 손흥민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슈퍼스타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LA에서 화제가 됐던 메시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 싶었어요. LAFC에서 열린 팬미팅에 참석했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에 줄이 건물을 돌아서 이어져 있었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수천 명이 모인 거였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흥민이 팬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서라도 한국어로 먼저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라는 그 한마디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여성 팬클럽 회장인 조앤 월터스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딸에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울더라고요. 기뻐서요. 한국어로요? 네. 통역사한테 물어봐서 안녕하세요를 배운 다음에 직접 말해줬어요. 그런 선수 본 적 없어요. 조앤의 딸은 10살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한국어 배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손흥민처럼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우버 기사 마르코와 다시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팬미팅 그날 제 딸이 영어보다 한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 나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라고 해요. 손흥민처럼이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축구 선수 한 명이 아이의 인성 교육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선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전 메시 팬미팅을 담당했던 마이크 하워드에게서 들었어요. 메시는 위대한 선수지만 팬미팅에서는 달랐어요. 단 12분 참석하고 사인 없이 떠났죠. 12분이요? 네. 팬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매니저가 일정을 재촉했고 메시는 그냥 따라갔죠. 마이크는 계속했습니다. 손흥민은 1시간을 서서 웃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진짜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이 대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선수가 보인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리암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야. 존재 방식이 다른 거야. 어떤 면에서요? 나는 지금 숫자보다 사람을 봐야겠어. 손흥민 현상의 핵심은 그의 인간성에 있는 것 같아. 다저스 구단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희 홈 경기 관중 절반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와요. 야구 경기예요? 네. 저희는 야구팀인데 지금은 배경이 된 느낌이죠. 관중들이 손흥민 이야기만 해요. 이런 현상은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다른 종목 팬들까지 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 프런트 직원이 덧붙인 말이 더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이 시구를 던질 때 관중들 표정을 봤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을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있다는 거였죠. 왜 그럴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손흥민의 모든 행동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계산된 제스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였거든요. 팬미팅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스타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휠체어를 탄 팬이 왔을 때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죠. 그 모습을 본 다른 팬들이 박수를 쳤는데 박수 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존경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손흥민은 스타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려함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성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타 말이에요. 메시는 축구의 신이지만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끼죠. 하지만 손흥민은 가까운 형이나 친구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도 존경받을 만한 품격을 갖고 있고요. 이런 차이가 팬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메시 팬들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손흥민 팬들은 닮고 싶다고 말해요. 이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암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 현상의 본질을 찾은 것 같아. 뭔가요? 접근 가능한 완벽함이야. 사람들이 그에게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는 거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표로 말이야.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스타다. 거리감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경외심이 아니라 존경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영향력의 비밀인 것 같다.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흥민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의 신호라는 확신 말이에요. 손흥민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의 뿌리인 토트넘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토트넘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런던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팬들이 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항해 집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우리가 손흥민을 팔았다는 게 수치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승을 위해 남았던 선수였다. 팬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을 보니 구단주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분노였죠. 이런 반응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 선수가 이적하면 팬들이 그 선수를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BBC 칼럼니스트 벤 헤더슨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에서 유일하게 명예를 위해 남은 스타였어요. 명예를 위해요? 해리 케인은 우승을 하기 위해 토트넘을 떠났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우승을 위해 토트넘에 남았죠. 실제로 토트넘이 14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어요. 벤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스포츠 그 이상의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에요. 우승을 위해, 팬을 위해, 한국을 위해 남았던 거죠. 구단이 그걸 몰랐고 팬들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이 말을 들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클럽의 품격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지하철역 벤치에서 만난 두 팬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75살의 시즌권자 마거릿 윌킨스 할머니와 아르헨티나 출신 유학생 마티아스 구에로였어요. 마거릿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 아들 같았어요. 팬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는 걸 잊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요? 경기 후에도 팬들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우승컵을 들었을 때도 팬들을 먼저 생각했고요. 그는 선수 이상의 존재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줬죠. 마티아스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손흥민이 떠난 날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그가 어디 가든 잘 되길 바라요. 한국은 그런 선수를 만든 나라예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건 의리였다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들이 있었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았던 거죠. 런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벽에 그려진 손흥민 벽화들을 봤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린 것들이었는데 구단에서 지우라고 해도 계속 다시 그려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 벽화 앞에서 만난 젊은 팬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손흥민은 졸업한 거예요. 배신한 게 아니라요. 졸업이요? 네.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으니까 이제 더 큰 무대로 가는 거죠. 우린 그걸 응원해요. 이런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팬들은 스타 선수가 떠나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축복해주고 있었거든요. 토트넘 팬포럼을 살펴봤는데 손흥민은 졸업했을 뿐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연구해온 스포츠 팬덤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더 많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중년 팬이 핵심을 짚어줬습니다. 손흥민은 우리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존중하는 거죠. 어떻게 존중했나요?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팬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죠. 이적 소문이 돌 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대화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상호 존중이 진정한 사랑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팬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팬들도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죠. 리암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본 게 정말 특별해. 어떤 면에서요? 팬들이 손흥민을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축복해주고 있어. 이런 팬덤은 처음 봐.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리암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소유욕이나 집착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 손흥민 현상의 또 다른 차원이 보였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토트넘에서도 LA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의 일관된 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겸손하고 진실했거든요. 토트넘 팬들이 자발적으로 벽화를 복원하고 그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흥민은 떠나는 방법까지도 아름다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스타의 조건인 것 같다. 런던에서의 경험을 통해 손흥민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관찰을 학문적으로 정리해서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수개월간 관찰하고 연구한 손흥민 현상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경제 콘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거든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였어요. 발표 전날 밤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LA 지역 티켓 수입 5.4배 증가, 관광 산업 3조 원 효과, 항공 숙박 포함 간접 효과 27조. 숫자만 봐도 놀라운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브랜드 가치 상승분까지 포함한 누적 경제 효과였죠.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현재까지 546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예상치는 700조 원이었어요. 발표 당일 콘퍼런스장에는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의 사토 겐지 교수, 독일 베를린 대학교의 프리츠 하버만 교수, 캐나다 UBC의 리사 브룩스 교수까지. 모두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이었지만 동시에 손흥민 현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기도 했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거든요. 손흥민 이적 후 6개월간 LA 지역 티켓 수입은 5.4배 증가했습니다. 관광 산업 3조 원, 항공 숙박 포함 간접 효과는 27조 원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브랜드 가치 상승분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누적 경제 효과는 약 546조 원에 달합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5년 후 보수적 추정치를 적용하면 총 700조 원입니다. 미국 역사상 한 개인이 창출한 가장 큰 문화적 ROI, 리턴 온 인플루언스죠. 리사 브룩스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업 80개를 합친 것보다 크네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박들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사토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경제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오타니는 기록과 전통 위에 있어요. 손흥민의 효과가 지속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프리츠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EPL에서 손흥민은 위대한 선수였지만 발롱도르 리스트에는 없었죠. 진정한 글로벌 스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사 교수는 더 신랄했습니다. 마케팅 열풍은 감성 과열입니다. 시장은 곧 냉각될 거예요. 이런 수치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반박들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듯 노트북을 닫고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였어요. 5년간 700조 원. 이건 단순한 흥행이 아닙니다. LA라는 도시, 미국이라는 시장이 지금 한 사람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손흥민의 경우 메시보다 장기 지속성이 더 높습니다. 메시 이코노믹스는 6개월 뒤 42% 감소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 비교 데이터는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메시의 마이애미 효과는 초기 열풍 이후 급격히 식었거든요. 사람들은 손흥민 유니폼을 사기 위해 일본에서 노르웨이에서 날아옵니다. 그들은 LA에서 김치를 먹고 코리아타운에서 손흥민 벽화를 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을 말했어요. 문화는 숫자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문화입니다. 장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사토 교수는 시선을 피했고 프리츠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 교수는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몇몇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리츠 교수가 먼저 말했어요. 에밀리, 당신의 분석에 반박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명확하네요. 특히 지속성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토 교수도 인정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손흥민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요. 오타니보다 높은 수치죠.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리사 교수에게서 나왔어요. 에밀리, 혹시 공동 연구 제안을 해도 될까요? 우리는 스포츠를 한국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학자들이 이제 손흥민 현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리암과 통화했을 때 그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교수님 발표가 UN 스포츠 문화 세션에 공식 채택됐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요. 뉴욕 타임즈요? 네. 헤드라인이 700조를 만든 한국 선수래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학계의 변화는 현실보다 항상 늦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손흥민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틀로 분석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명확했고 현실이 이론을 압도했거든요. 호텔방에서 그날의 성과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현상은 이제 개인적 관심을 넘어서 학문적 연구 주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두에 서게 됐고요.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처음 느꼈던 직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숫자와 논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감정과 직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학계가 손흥민 현상을 공식 인정했다. 이제 이 연구는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700조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뉴욕 콘퍼런스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단순한 마케팅 도구로만 보던 회의적인 학자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된 거죠. 하버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욘드 더 게임, 손흥민과 스포츠 정체성의 재구성. 이 논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도시와 산업, 심지어 외교를 넘어서 국민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스포츠가 단순한 브랜드를 넘어서서 문화를 확장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연구였죠.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상품이 아니다. 그는 브랜드였고 지금은 문화이며 LA에 떨어진 대한민국발 로또다. 이 문장을 쓰면서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회의적이었던 제 모습부터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학계의 변화까지. 논문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이 논문을 글로벌 MBA와 마케팅 과정의 필수 교재로 채택하기로 했어요. 미국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손흥민 이코노믹스 700조 충격의 사례를 정식 등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테드엑스 강연 무대에 섰을 때였어요. 무대 조명을 받으며 1000명의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LA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윤상우 씨의 눈물, 마르코의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던 순간, 토트넘 할머니 팬의 따뜻한 미소. 그런 기억들이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가 LAFC 유니폼을 입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수치도 논문도 필요 없었어요. 청중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 한마디는 700조의 효과를 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법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젊은 연구자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언제부터 손흥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정확한 순간을 집어낼 수 있었어요. 첫 데뷔전에서 골을 넣고 나서 팬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거든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LAFC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손흥민의 영상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다시 LA로 날아갔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5만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어요. 하프타임에 스크린이 켜지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늘 존중을 받았기에 뛸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에 담긴 진심이 경기장 전체를 감동시켰어요. 5만 명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코리아타운으로 갔습니다. 손흥민 벽화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교민들, 외국 팬들, 아이들까지. 그들은 조용히 촛불과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 백인 아저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얘야, 저분이 손흥민이라는 분이야. 너도 저분처럼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렴.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도 한국어 배울래요. 손흥민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700조의 경제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진정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암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리암,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걸 놓쳤을 거야. 교수님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처음엔 회의적이셨으면서도 직접 확인해 보셨으니까요. 그래, 결국 현장에서 답을 찾았지. 연구실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어. 이 연구를 통해 제가 학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숫자와 데이터만 믿던 저에게 감정과 진정성의 힘을 가르쳐 줬거든요. 몇 주 뒤 제 논문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연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LA 기자 패트릭 오설리반이 보낸 기사였어요. 손흥민 해트트릭을 직관한 후 깨달았다. 경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손흥민 팬들과 함께한 다문화 경험을 통해 확신한다. 축구는 마법이다. 이 문장이 제 연구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손흥민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학문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심이 가장 복잡한 이론보다 강하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 현상은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정성이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글로벌 리더 말이에요.